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0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2부가 10시 5분에 찾아갑니다. 외우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정답 뭐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169님은 저희 집은 사람보다 고양이들이 전기장판을 더 잘 써요. 켜놓으면 어느새 우르르 가서 있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예. 아랫목 중요합니다. 아랫목. 근데 역시 이게 안전을 더 강조해 드리려고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준비를 한 건데요. 안위숙 님이 오래된 전기장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달 초에 저희 아파트 저층에서 전기장판 누전으로 불이 나서 소방차 8대가 오고 난리였거든요. 아이고 예, 인명피해 없으셨길 바라겠고요. 8385님이 우리 집 난방의 효자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올려도 온도가 안 올라가서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날까 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 쓸 때는 플러그 제거, 사용 중일 때는 고온 금지, 컨트롤러는 외부로 노출. 그리고 이거 뭡니까? 예, 항상 이제 확인하느라 바쁘시다고. 와, 정말 거의 캠페인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8385님. 해서 겨울 따뜻하게 나시되 안전하게, 특히 뭐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는 절대로 이 전기 매트, 전기 장판 쓰질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화재로 또 이어진다고 해서요. 자,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증시 상황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1% 오르고 있고요. 257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3% 오른 843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은 뭐 중소형주보다 어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또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293.6원입니다. 어제와 큰 변동은 없고요. 1293.6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수단으로도 그렇고 특히 거주의 수단으로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이 부동산이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가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또 사람마다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투자의 관점이라는 책을 쓴 오윤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이제 부동산 책을 여러 권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고 네. 20년 넘게 부동산 관련 그 개발 사업을 또 하고 계시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잠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그 빨간 벽돌집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네. 닉네임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빨간 벽돌집이 다 제 사업지 같거든요. 그래서 골목 안에 들어가면 네. 여기에다 무엇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빨간 벽돌집을 상징성이지만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말인즉슨 빨간 벽돌집이라면 조금 오래된 네. 그렇죠. 지역, 오래된 집이나 네. 상가나 건물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뒷부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집값이 올해 초가 좀 바닥이었고 상반기에 좀 이렇게 반등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은 좀 어떤 흐름이에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거용 시장의 흐름은 좀 경색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주거용 시장, 특히 이제 제가 잘 아는 꼬마 빌딩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경색되어 있는 건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눈에 띄게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실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오피스의 네. 경우에도요? 중소형 오피스, 그러니까 작은 오피스 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대형 건물보다 네. 중소형 건물에서 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좀 상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하루 전에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 거의 기정사실화했고 내년이면은 최소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이제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네. 점도표라는 걸 통해서.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금리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셨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약세가 이어질까 아니면 내년에는 그래도 좀 금리 사정이 나아질 수 있으니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가장 영향을 줬던 게 이제 금융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가 좀 그 시점에 맞춰서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금리 인하에 맞춰서 국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경기가 만약에 호황으로 간다면 국내 시장의 움직임을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하. 그중에 이제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게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수도권만 놓고 보면 전세 시장과 그리고 신규 공급 물량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아하. 사실 그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리기 전에도 금리를 내릴 것 같다. 혹은 금리를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도 오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해도 좀 이렇게 둔감한 네. 건가요? 후행되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주식이랑 좀 다르게 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하는데 그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더 무겁게 움직이고 금리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경기 흐름도 같이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게 전세 시장인데 이 전세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내년 24년 기준으로 전세 계약이 2년을 보면 22년도에 거의 고점에서 들어가셨거든요. 아. 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유익 있게. 아, 그럼 우리가 한동안 그 역전세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네. 이제 시끄러웠었는데 네. 2024년에도 역전세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2년 그때 전세 시장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매매가랑 같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과거 사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전세가 났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가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임대차보법이 있어서 그 2년 후에 네. 계약을 갱신을 할 때 5% 이상은 임대료를 못 네. 올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리는 거는 그 제한이 없죠. 하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임대인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임대인이. 네. 아, 내줄 돈이 없으니까요. 빼줄 돈이. 그렇죠. 혹시 전세의 어떤 신규 공급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은 어때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물음표가 좀 찍혀져 있는데 공급이 갑자기 공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봐야 될 게 대체재가 지금 그 시장 자체가 무너져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규 물량이 모자르면 대체 시장이 바로 이제 다세대나 그 아파트 외의 시장에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슈들이 좀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뭐 전세 네. 사기라든지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빌라를 네. 조금 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네.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유의 있게 보시고 불안하시면 조금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네.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지금 오윤석 작가님은 20년 넘게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시고 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적이 있으시다고.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관점이라는 책인데 이 관점이 달라진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아, 네. 두 번이 있었는데요. 네. 인생의 변곡점이 두 번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군 제대하고 네. 26살 때인데 그때 한번 폭삭 망한 적이 있습니다. 네, 폭삭 망했고 그리고 30대 후반에 또 한번 폭삭 망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 초년병 때 네. 제대하고 나오자마자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매가 나갔던 거죠. 아, 집주인이 뭔가 네, 돈이 네. 밀려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증금 입찰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증금이 손해가 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이제 입찰을 받는데 더 큰 손해를 안겨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자발적으로 삶의 체험 현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역전세, 깡통전세 혹은 전세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경매에 뛰어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낙찰 받아야겠다. 근데 그거를 26세에 경험하셨던 네, 거예요. 저희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네. 집값이 더 떨어졌었나 봐요. 아, 이게 이제 제가 판단 못했던 게 뭐냐면 네. 그때 당시를 회고해 보면 참여정부 시대 때거든요. 네네. 그때 막 부동산 경기가 급등할 때인데 예, 가격이 그 정부에서 그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세웠었어요. 예. 그중에 이제 가장 정책적으로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금융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LTV를 규제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정책에 대한 걸 아예 무지했었거든요. 20대 때니까. 네. 오로지 가격만 봤거든요. 아. 그리고 워낙 그때 호황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내가 재매각해도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물려버린 거죠. 그럼 30세 후반에는 30대. 네. 30대 후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부동산 쪽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서 네. 모르던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 좀 뛰어들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중고차 하는 친구한테 예. 이제 좀 잘못된 유혹에 이제 빠졌던 거죠. 네,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이 이제 다 홀라당 날라간 거죠. 근데 중고차 사업도 하려면은 자기 자본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를 네. 매입을 해와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사에서 높은 금리로 돈도 끌어와야 네, 되고. 네. 아이고. 자,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아, 네, 이제 다 질문을 해야 회복돼서 되는데. 네, 예. 예. 회복돼서 지금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시니까 네. 주거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아, 저는 이제 사업적 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투자 목적은 기존에 있는 상품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예. 사업은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업적 목적이라고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또 듣는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어차피 실거주 아니면 투자랑 사업이랑 이게 무슨 차이냐 또 이렇게 만약에 방문을 하면 어떻게 네, 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시장이 주거용 시장과 비주거용 시장 중에 네. 주거용 시장을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시장을 보는데 아까 빨간 주택, 빨간 벽돌집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토지를 사는 거거든요. 네. 기존에 있던 공간을 다 멸실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공간을 넣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거용을 용도 변경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 비주거용 형태로 변환시켜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빨간 벽돌 한 50년 된 건물 네. 저거 무너뜨리고 저 땅에다가 더 나은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발전이 될까 이런 것들. 네.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행복하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갭 투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책에서 많이 이제 강조를 해 주시는 게 네. 부동산에서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거고 네. 가치는 내가 얻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해묵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가치가 우선이냐, 가격이 우선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과연 그러면 부동산은 가치가 어디서 나오고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으로 평가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용해야지만 가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에 결론을 도달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인간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고 그것을 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는 부분에 이제 항상 저는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발 사업 할 때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강남을 개발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강북을 억제시키면서 강북에 있던 분들을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강남이 그때 당시엔 허벌판이었거든요. 70년. 네. 네.
압구정 그쪽에서 이제 논밭 네, 그렇죠. 농사 짓고 이럴 때. 네. 소 이렇게 끌고 쟁기 끌고 이렇게 다니는 그 사진도 사진 참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사람들을 이주시키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일단 해줘야 됐거든요. 아하. 제일 먼저 해줬던 게 이제 다리를 건설하고요. 다리를 굉장히 많이 놓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군을 이동시켰어요. 학군. 네, 학교. 네, 강북에 있던 유수에 있는 학군들을 이주시키고 네. 그게 이제 나온 게 파락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 상권이 학원가가 된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 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강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곳. 네. 거기에서 가치가 나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진리네요, 진리.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저는 시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내용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면 그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김영희 님이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이렇게 그거 맞습니다. 이거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네. 정답을. 초품화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네. 그게 상대적으로 그러면 가격도 더 높게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초등학생을 있는. 네,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단지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사람이 사용을 해야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네. 거고요. 아까 오윤석 작가님은 그래도 주거용은 뭐 이렇게 투자를 하질 않고 네. 비주거용 쪽 이제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청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하면 집 혹은 네. 아파트를 네. 떠올리실 텐데요. 네. 이게 또 최근에 약세장이다 보니까 시세 검색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내가 이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거 가격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집값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원한 고민이죠. 네. 근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본인들의 기준이 무엇이며 첫 번째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보고 두 번째로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너무 요동치지 마라.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시계열적으로 쭉 가격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을 보면 등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잔파도에 휩쓸리지 마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급등한다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 시장에 절대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라.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기준이 없으면 절대 멈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은 수도권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이미 지역적인 분석이 완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인들이 의사결정할 수 없으면 멈춰야 돼요. 근데 이 사회적 현상만 보고 그냥 바로 진입을 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까웠거든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류에 등 떠밀려서 네.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네. 포모 현상.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좀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재테크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크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적으로 가장 큰 규모다 보니까 더더욱이 신중하게 가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뭔가 한 번 놓치면 평생의 타격이 될 것 같아서 네. 더 이성적인 그런 분석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체험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잖아요. 20대 때. 네, 20대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지역 기반의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해 봐야 돼요. 이 지역이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먼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상상 없이 그냥 바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현재 상황을 놓고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보고 미래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될 것인지를 보고 현재 가격을 놓고 미래 가격을 놓고 의사결정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를 따져보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네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예. 제가 이제 그 제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을 이루는 복합적 개념이 학술적 용어로 정의가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부동산 학계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네. 이 관점 4개가 모여서 그 시대마다 재점화되고 있다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거 약간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부동산은 종합 예술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부동산을 그 평가를 할 때 네. 권리 분석을 먼저 한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 권리 관계가 어떤지를 좀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거든요. 네. 네.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 있는지,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그렇죠. 즉 이 내놓은 소유자와 이것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다 분석을 합니다. 네. 이게 법률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죠. 네. 완전 그리고 기초적인. 네,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경제적인 관점인데 그러면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들 사람 심리에 보면 편집장님 이미 아까 그 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파트 부동산 하면 집 아파트를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머릿속에. 그럼 그분들의 내심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사용하면서 가격이 올라야 돼. 떨어지면 안 돼라는 마음이 지배적으로 다 이거는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네. 이거는 뭐 부정 안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내 돈을 내가 넣었을 때 몇 년 뒤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하.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저희가 다 넣진 않고 누구의 도움을 항상 받거든요. 대출. 네. 네. 금융기관이든 또는 증여를 받던 어르신 네. 돈을 받던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돈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게 대출이죠.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시경제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이게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판단을 해보는 거고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목표하는 목표 수익률.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 수익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면 좋고 얼마 많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일단은 대부분의 분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네. 하다 보니까 더 네. 그런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현금 흐름 같은 걸 내 대출 이자랑 빗대서 네.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 네. 사실 그것도 출발점이죠. 출발점. 기술적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기술적 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건의 건물의 하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을 사는 거니까. 네. 일반인들이 이제 보시기엔 좀 어려워서 저도 이제 기술적 관점은 나중에 전문인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래도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꼼꼼히 봐라. 아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걸 다 털어내잖아요. 네. 새로 이제 뭐 모델링 인테리어나, 하니까 네. 인테리어 하니까 그때 이제 좀 털어낸 후에 잘 봐라. 골격. 네, 골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자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비파괴 검사를 한다라든지. 그거는 이제 용도 변경할 때 중요하죠. 오. 네, 안전진단 받을 때. 아하. 네. 사회 문화적 관점은 이게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사회문화적 관점이라는 게 트렌드거든요. 네. 지금 부동산도 트렌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편집자님도 아실 거예요.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 네. 그리고 쉐어하우스. 네네네. 그리고 워케이션. 이 점들은 참 네. 멋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주요 트렌드였거든요. 네. 이 트렌드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좀 보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했을 때 대단지 안에 영화관을 들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아침 식사 조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단지들이 이제 특화돼 있는 단지들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또 넣고 있고
이게 예전에 없던 그 사회 문화가 바뀌면서 공간에 접목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관점이 부동산 트렌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주느냐.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 문화적 관점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 관점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어느 상권 뜬다, 뭐 무슨 단길, 뭐 이런 많지 않습니까? 무슨 길 막 네. 유행처럼 만들어지고 또 한쪽이 확 떴다가 또 확 지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저희가 이제 그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수많은 정보 중에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내가 지식으로 어떻게 체득화시킬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하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요.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요.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의 그냥 여긴 잘 될 거야, 뜰 거야, 오를 거야가 아니라 네, 사실을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보다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결론만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많이 좀 수집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투자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씩 더 나아가면서 배워볼게요. 우리 이제 방금 공부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면 미래에도 가치가 있는 물건 혹은 네. 미래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을 네.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관점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그 저희가 어떤 모르는 곳에 찾아갈 때 차량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세요? 일단 뭐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네. 찍겠죠. 네, 저도 목적지를 찍는데 네. 이 부동산도 이제 목적지가 나와져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게 도시 기본 계획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도시 기본 계획을 확인을 안 하세요.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 자체를 부정하세요. 네, 그거는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지역은 어떻게 바꿀 것이다라는 공간적인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인데 네. 그럼 저희는 미시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공간 정보를 장소성으로 위치성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저희들 몫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저희 요번에 도시 기본 계획이 새롭게 2040에 발표됐는데 명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은 좀 위험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주요 상권 세 군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네. CBD, GBD, YBD를 삼각 지점으로 연결을 해보면 네.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발전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뚜렷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사회 도시 이 수도권 서울을 말씀드리면 군집화가 돼가고 있어요. 군집화. 네. 상권이 중심 상권이 모여 있다는 것은 네. 거기서부터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쭉 보시면 이 시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건 좀 나와 있거든요. 도시 기본 계획.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게 뭐 1, 2년 안에 추진이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기 절대 때문에 아닙니다. 네. 뭐 도시 기본 계획이 그래요? 뭐 그 10년 안에 되겠어요? 또 네. 이런 생각들을 네. 또 하게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파생돼서 그 기본 계획들이 다시 잡히거든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우리 6859님이 도시 기본 계획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라는 방금 질문 주셨어요. 네. 각 시도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 기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청이나 네네. 시청 시청. 홈페이지. 또는 그게 안 나와 있다 하면 서울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안 나와 있다 하면 각 그 도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렇죠. 어느 지자체든지 도시계획과가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의 계획을 짜는 거겠죠. 네.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민분들이 도시계획과에 뭐 통화할 일이나 찾아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가요. 역시 또 부동산에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건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자치구별로 또 그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거든요. 마스터 플랜. 네.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이면 마스터 플랜은 하위 계획이에요. 네.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 보고 그 구에 맞는 하위 계획을 꼭 맞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방향성은 잡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 계획대로 그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 얼마나 진행이 되고 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인구도 그렇고 또 뭐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네. 각종 이제 미시적인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별점을 매긴다면 어떤 것부터 이제 중요도를 좀 순서를 놔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전체 바운더리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어떤 그 범위 같은 네. 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떤 타겟을 잡았을 때 지역 분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지역 분석을 좀 더 줄이면 상권 분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어떤 장사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이 상권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권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주간 활동 인구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효적인 거리 지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이 바운더리 안에서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용자가 거기에 입점할 것인가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제 개발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이 네. 보셨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개별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장소성, 위치성에 따른 네.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던 로케이션이라는 게 입지, 네. 위치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이 상권 안에서 딱 하나의 지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지번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대지 평수가 만약에 50평이다. 그러면 이 50평 안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요. 네.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이거를 제한하는 게 용도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종 일반 지역인지 3종 일반 지역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 지역에 맞는 컨셉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건물이 들어갔을 때 최종 사용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먼저 하고 봐야죠. 평면을 구성을 합니다. 이 평면 구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땅이 이제 모양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나쁜 땅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희는. 네.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상하더라도 이곳에 맞는 것만 지으면 된다. 공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이 맞냐 안 맞냐를 먼저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그리고 상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더 디테일하게는 지번의 특성까지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뜨는 상권에 뭔가 좀 깃발을 꽂으면 네. 그쪽에선 자연스럽게 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다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좀 쉬운 선택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일까요? 물론 돈은 많이 들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조금 위험한 선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말을 다시 끌고 오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뜨는 상권은 이미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게 비싸고. 형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럼 이 지역 안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투입 대비 돈이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황금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시 나한테 들어와서 이익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택스 후의 현금 흐름을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다. 네. 투입된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뜨기 전에 있는 상권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게 쉽지 않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주거용 부동산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대장 아파트를 먼저 찾잖아요. 아하, 그리고 네. 그 대장 아파트가 선도하는 이유를 먼저 찾으면 네. 주변의 가격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 이론이 뭐냐면 그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라는 이론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가격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이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게 바로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나오는 효과들이에요. 그러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주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상권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장사 가장 잘 되는 곳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 과연 몇 미터 안에 장사 잘 되는 곳이 입점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곳이 왜 장사가 잘 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 들어가고자 하시는 곳에 장사가 잘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일단 거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이 땡기는 힘이 사람들이 모이는 힘이 군집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대장 아파트가 있듯이 상권에서도 어떤 대장 이게 뭡니까? 그 맛집, 상점. 네, 상점이 있어요. 대장 상점, 네. 대장 맛집. 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쭉 끌어들이고 있으면 네. 그 근처 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반대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땡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렇죠. 뭐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있다면요. 뭐. 네.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네. 물론 이제 가격이 여기는 더 쌀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쇠퇴한 지역 아니면 이제 저물고 있는 상권 혹은 빈집 네. 아니면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건물도 그냥 비어서 아무도 쓰지 않는 상태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실인 상태. 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보는 것. 이게 발상의 전환일 수는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어떤 선택일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예. 이게 재생이 가능한 곳이 있고 도시 재생이 불가한 곳이 있거든요. 쇠퇴하는 지역도. 아, 네. 그러니까 재생이 가능한 곳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 도시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지역적 가치를 먼저 입혀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과연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예를 들면 문경의 화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문경이요. 네, 문경이요. 경북 문경. 네. 거기가 이제 어느 종갓집의 그 종갓집이었는데 네. 사용을 안 해서 몇십 년 동안 이제 폐가로 남아있던 지역을 어떤 청년들과 문경시에서 같이 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킨 곳이 있거든요. 화수원이라는 곳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산시장. 네네네. 네네. 그 거기- 백종원 씨가 뭐 네. 프로젝트 했던. 네. 그처럼 이제 이 사람들을 땡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틈을 발견하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재생이 가능한가? 지역적 가치는 무엇이 있는가? 민간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재생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떤 아까 서두에 공간의 가치를 되게 강조를 좀 하셨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좀 공간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혹은 그걸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베이커리 카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빵집에 네, 커피 네, 팔고 뭐. 네. 근데 그게 이제 되는 곳이 있고 네.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 장소의 기억성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집자님은 가장 기억나는 장소가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요? 네, 추억이 있는. 어릴 적에 뭐 네. 이렇게 뛰어놀았던 아주 오래된 주택 뭐 이런. 지금은 기억들이죠. 혹시 가보신 곳에 중에 가장 기억에 최근에? 네.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4층짜리 으리아리한 건물이 예쁜 건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건축 중이어서 저기 뭘까 했는데 네. 결국은 그 베이커리 카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족들이랑 갔었는데 네. 커피 한 잔에 10,000원. 네. 그래서 네. 야, 내가 여기 다시 나온다 이런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카피는 하되 그 카피가 장소의 기억이 안 남으면 거긴 다신 찾지 않아요. 아. 같은 컨텐츠라도 네. 제가 카페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간을 안 만드는 이유가 자신이 없어서예요. 남들과 차별성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공간에 그 기억을 넣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 수 있다 하면 좀 특화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카페를 만든다 하면 요즘에 키즈 카페에 대한 테마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초점이 아니라 저는 어머니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키즈 카페인데 어머니에게 초점을. 네.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애들은 애들이 놀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안전만 네. 책임져 주면 부모님들은 거기서 충분히 이용하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많이 가봤습니다만 부모들은 오히려 그냥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네. 계속 스마트폰이나 네. 보고 있고 네. 애들 저거 언제 끝나나 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끔. 그래서 그거를 기획을 하고 있고 근데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네네. 베이커리 안에 들어가는 요식업에 대한 컨텐츠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기억성. 네.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소비자에게 확실한 기억을 줘야 네.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또 오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상권이 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가치 또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치 또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윤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구매 피해 사례가 전체의 69%로 집계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인공지능 AI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통제 불능 상태로 성장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들어볼게요. 네, 청취자 김연숙 님이 보내셨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외국인들은 현금 영수증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받지 않는다고 해도요. 꼭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이 국세청 코드 번호 아시죠? 아마 이 000으로 시작되는 그 번호로 그 코드로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이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요. 사업자의 매출 파악하려는 거죠. 이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고요. 저는 현금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구매자 정보가 없어도요. 국세청에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반대로 이 외국인이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요. 신분 인식 수단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본인의 그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현금 영수증 카드 또 휴대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해야 되는데요. 이때 신분 인식 수단을 모른다 그러면은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9526번님 도매상도 현금 영수증 자동 발급에 해당되나요? 자동 발급이 아니라 아마 의무 발급 대상 그걸 의무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도매상은 대부분 세금 계산서를 끊죠. 도매니까 같은 이제 업체끼리 거래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바로 현금 거래를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매냐 소매냐가 아니라 업종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계시는 그 도매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의무 발급 업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도 뭐 숙박 공유업, 보일러 수리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2402번님 택시회사 산악금액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택시 기사님들이 법인 택시 회사에 내야 하는 산악금액. 네. 근데 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월급제로 해야 되고 산악금은 이제 불법인데 현실적으로 일부 회사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산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산악금이 뭐 하루에 지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도권은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달로 따지면 3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을 뛰어야만 기사님들이 본인 몫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산악금은 낮게 책정해 주는 대신에 산악금을 초과한 수익은 이 택시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게끔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서 이게 참 회사마다 달랐다. 그래서 그게 기사님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월급제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네. 네, 4678번님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카카오 같은 플랫폼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 택시는 개인이 이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도 모두 개인의 것이죠. 법인 택시는 택시가 회사의 것이고 택시 기사분들은 월급을 받는 거고 그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제 콜을 이용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거는 누구나 계약을 맺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별책부록 찾아가는 토요일이죠. 천장팅이 쓴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명언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또 그 지혜를 빌려볼 수 있는 시간 1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내일 9시 5분에 같이 만나보시죠.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